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어떠한 의혹도 해소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서면 조사만 받았던 친박 핵심 실세들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청와대발 거부권 정국이 새누리당에 연일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메르스 진정 국면이라는 정부 발표 하루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메르스 특별 간담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와 메르스 추경을 강조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양군이 셀프 심사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사업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부 산하위원회에 양양군 측 인사가 개입됐다고 주장합니다.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 투쟁을 담은 영화 밀양아리랑이 오는 16일 개봉합니다. 밀양아리랑의 박대일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성역 없는 수사는 없었습니다. 지난 4개월 특별수사팀을 꾸려온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6명을 무혐의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끝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성지훈 기자와 이 사안 좀 더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성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검찰은 몸통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지에 적힌 8명 중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다른 6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을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홍문종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 정권 실세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홍문종 전 사무총장의 경우는 정치자금이 불법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홍 전 사무총장의 혐의가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소극적인 자세로 수사를 진행하다 오늘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우려됐던 부분이 그대로 실현이 된 부분입니다만 소극적인 자세 어떤 것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지난 5월 말부터 사실상 수사가 끝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것도 그 당시였고요. 검찰은 하지만 2사람을 제외하고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6명에게는 일괄적으로 서면 질의서만을 보냈습니다.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였다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초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서면 조사했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초 리스트에 기초한 수사라고 했던 검찰은 갑자기 리스트에 국한된 수사가 아니라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의 관심은 오히려 리스트 바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찰이 아니라 검찰을 말씀하신 거죠? 네. 예. 네, 리스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에 이어가면서 좀 방향이 선회됐습니다. 물타기라는 지적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4월 20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기관보고에서 8명에 대한 메모가 있기에 수사의 출발점이지만 특정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을 포함한 정치 전반에 대한 수사 확대를 지시한 것이어서 물타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성 전 회장의 특사 논란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의 초점이 리스트의 인물에서 노건평 씨로 옮겨갔습니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은 2007년 1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에는 공소권이 없습니다. 수사팀은 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선 2013년 당대표 경선 시기에 3천만 원을, 이인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선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천만 원을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예, 오늘 수사 결과를 두고 물타기에 이어서 또 꼬리 자르기가 실현됐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친박 실세가 아니고 혐의가 입증돼도 정권에 큰 타격이 없다는 점에서 수사의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도 구체적인 금품수수 정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홍 지사는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성완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자신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올감해 뒤집어 씌운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홍 지사는 또 이번 사건이 대선 자금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법정 투쟁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적었습니다. 예, 야당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특검을 주장했는데요. 오늘도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몸통은커녕 깃털도 뽑지 못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오전에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임을 자백하며 검찰 스스로 사망 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수사 결과를 비리 게이트 물타기와 야당 흠집내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느라 정작 수사해야 할 대상들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설특검으로는 이번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며 성완종 특검법을 통해 독립적인 수사를 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성완종 특검법을 통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완종 특검법은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새누리당은 검찰이 추상 같은 의지를 가졌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에 따른 정상적인 특검을 하자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증거도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수사 자체를 반대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발 거부권 정국이 새누리당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막말 최고위원회의로 드러났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묵묵히 원내대표직 수행 일정을 밝혔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익히 알려진 대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파행됐습니다. 유 원내대표 사퇴를 둘러싼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언급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긴급 최고위에서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음에도 또다시 유 원내대표를 압박한 겁니다. 저는 오늘이 저 김태호가 유승민 대표에게 드리는 마지막 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과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모두를 위해서 저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김 최고위원의 사퇴 촉구 발언에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자고 했던 것 아니었냐며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긴급 최고위원회가 한 지가 불과 3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까? 열흘이 지났습니까? 계속 그 긴급 최고위원회를 하고 나서 일주일을 못 기다립니까? 저는 계속 그러는 것이 지금 유승민 대표 보고 그만둬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당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고 또 유승민 대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는 데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후 김태호 최고위원과 원유원 정책위 의장의 논쟁이 이어졌고 이에 김무성 대표는 회의 중단을 선언하고 퇴장한 겁니다. 예, 김 대표 퇴장 이후 욕설도 오갔다고요? 예, 김태호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가 퇴장한 후에도 대표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사퇴할 이유를 모른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이 김태호 최고위원을 향해 욕설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학용 비서실장은 최고위 직후 해명을 했는데요. 김학용 비서실장은 김태호 최고위원이 친구라서 그랬다며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심한 욕설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내용의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나왔습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가 파행하기 전 결산을 위한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겠다면서 오는 8일부터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20일까지 반드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친박계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에도 원내대표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를 열기로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뒤에 여당 내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야당의 경우에는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 다수가 참가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홍보 인쇄물을 손수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국회법 개정안 제2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눈치 보기를 넘어선 완전한 굴종 새누리라고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합니다. 새누리당이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배신이라는 대통령의 오만한 말 한마디에 새누리당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반성문을 썼습니다. 국민들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캠페인 외에 다른 구체적인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새정치연합은 모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이 있는 25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모법을 개정해서라도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른바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하고 당시 법안 그대로 수정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거리 캠페인에 나선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은 두 방안을 당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법 처리와 무관하게 현재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고 있는 25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법으로 개정안을 내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상민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98년에 냈던 소위 박근혜 의원법, 이 박근혜 의원법도 역시 당론으로 추진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야당이 추진하겠다는 박근혜법 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박근혜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박근혜법은 1998년과 1999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국회 상임위가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보다 박근혜 당시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이른바 박근혜법이 더 강력한 강제성을 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초에 의원 시절에 냈던 법안을 때로 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을 내놓고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위헌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자기 모순이다. 사실은 거부권 행사를 할 때 내세운 위헌성보다는 사실은 여당 내의 권력 게임에 대통령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유승민 원내대표 등을 찍어내려 추출하겠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안은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자.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너 정말 이럴 거냐?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말해봐요.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 말해봐요. 우리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죠? 말해봐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다! 말 좀 해봐요. 무슨 말이든 좀 해봐! 도대체 뭐 때문에 흔들린 거냐? 그 애 때문이냐? 이러지 마라.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기한 연기됐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불편한 만남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최고위원회 파행을 겪은 새누리당에 내일 운영위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집중 분석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상당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행을 겪으면서 네. 예, 의원들의 과격한 언행을 사실상 김무성 대표가 자제시켜 왔는데 네. 본인도 자리를 박차고 나갔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을 한간에서는 시중에서는 KBS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 콘서트의 봉숭아 학당 팀이 출연진을 전면 교체하고 스튜디오도 새누리 당사로 옮겨서 첫 녹화를 했다. 이렇게까지 풍자 내지는 꼬집는 걸 봤는데요. 예. 과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김태호 최고위원이 계속 이렇게 사퇴해야 된다고 두 번을 정색을 하니까 김 대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신문 방송 틀기만 하면 청와대 박근혜 유승민 충돌 누가 이기나 언제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죽을 맛이죠. 그래서 오죽해야 고육책으로 의원들 인터뷰 좀 자제하시오. 그리고 최고위원 회의도 비공개로 돌렸는데 그 새누리당 생기곤 처음일 거예요. 그거 항상 열려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여기도 기자들 그랬겠지만 국회 그 복도 앞에 1시간 동안 쪽을 치고 앉아 있는 거 참 보기도 딱하던데 결국 그거 먹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금종령, 금원령 이런 거 내려도 안 됩니다. 기자들은 사생결단으로 어떻게든 알아서 벽치기를 하든 뻗치기를 하든 탐문을 하든 해서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심한 취재 경쟁에 그게 대단한 급비사항이라고 그게 보안 유지가 되겠어요? 김 대표의 그런 처지도 조차도 저기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당 대표로서는 어쨌거나 당과 청와대가 계속 이렇게 정면 충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폭탄선언 해놓고 나서 일주일째 계속 온 나라가 메르스고 가뭄이고 경제위기고 하나도 없이 여기에 다 매몰돼 있잖아요. 사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김 대표로서는 일면 터분 좀 우리 말고 딴 걸로 가자 그러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 좀 조용조용 시키고 싶은데 김태호 최고위원이 자꾸 눈치 없이 오늘 아주 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고는 이제 나가면서 소동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첫째,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베이징 당 대표 되고 나서 베이징 중국 방문했을 때 김태호 최고위원이 없는 동안에 사퇴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때를 쓴 적이 있어요. 예. 김무성 대표로서는 좀 곤혹스러웠고 의외로 오래 버티는 바람에 따로 만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최고위원 한둘이 물러나기 시작하면 당헌상 지도부를 새로 꾸려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자기의 지도력뿐만이 아니라 당 전체, 당정 및 청와대, 전국 운영의 전체의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외생적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이렇게 맞서는 형국 속에서 김무성 대표의 스텝이 좀 꼬인 측면이 있거든요.
어정쩡하게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뭐요? 어느 편이요? 그랬을 때 쉽사리 어느 편을 들지는 힘든 처지는 알겠는데 여론은 유승민 대표 쪽에 가 있고 그렇다고 유 대표를 편하게 응원하자니 청와대가 영 신경 쓰이는 거고 그렇다고 청와대 말만 듣고 가자니 자기 그 축축축 비중이 떨어지는 게 체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조용조용히 며칠 넘어가다가 7월 6일 날 본회의 때거나 또는 좀 한 열흘쯤 더 있다가 추경안 때 이렇게 하고 유 대표로 하여금 나가게 했으면 그러면 딱 좋겠는데 계속 압박을 하니 기자들은 언론에서는 좋은 것이고 옳다구나. 그러다 보면 개파 간 갈등이 있고 더군다나 오늘은 또 뭐 별 말이 없던 원유철 정책위 의장도 나서가지고 정면으로 대거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회의할 맛이 안 났겠죠. 당을 좀 조용조용히 해보고 싶은 대표로서의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조용해질 사안은 아니고요. 김태호 최고위원이 마음에 안 든 점이 있었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로서는. 지난번에 그 사퇴 목립파동도 있고 요번에도 이 건에 아주 총대를 메고 마치 자기가 홍위병인 양 유일하게 뭐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 목소리를 가장 강하게 반영하고 막 빨리 나가라고 기회만 있으면 발언을 하는데 한간에서는 제가 이거를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냥 뭐 정보 보고 수준으로 들어주셨으면 시청자들께서도요. 김태호 최고위원이 뭔가 조금 조심해야 하는 일에 뭐 걸려 있는 게 아니냐 약점을 청와대 측에요. 또는 사정기관으로부터 예. 뭐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설도 있는데 예. 아직 그 확인된 건 아니니까 뭐 이것을 뭐 믿거나 어디 퍼날 그러시지 워낙 말고요. 강경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런 얘기까지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런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만큼 강경하게 나오는 데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쓸데없을 수도 있는 의혹을 초래할 정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김무성 대표 때문에 결국 조용조용 해보려던 게 그만 봉숭아학당 시청률이 확 올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예. 온통 다 화제 아닙니까? 스포트라이트만큼은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는 곤란할 것 같아요. 입장을 밝히기가. 그렇죠. 그런데 어제 뭐 졸렬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만 그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이번에는 국회의장 접견 일정에서 정의화 의장을 제외시켰다.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군요. 우리 뭐 오얏나무 밑에서는 뭐 갓근을 고쳐 매지 말라든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탁인가 하는 그 회의 5개국 국회의장들을 청와대로 초치해서 대통령이 예방하는 지극히 관례적이고 의례적이고 사실 전 그런 단체가 있나 하고 처음 들어보셨던 분이 아마 대다수이실 텐데 어쨌거나 뭐 어느 나라든 국회는 권력의 심장이자 원천이고 중요한 곳이긴 하죠. 그러면 각 5나라의 국회의장들을 대통령이 만나면 초청국이자 주빈국인 손님을 대접하는 손님을 맞아들이는 호스트 국가로서는 당연히 우리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이를테면 무슨 뭐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한국을 와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막 그러니까 청와대를 예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영화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히 가고 뭐 영화협회 회장도 이렇게 배석하고 그래서 뭐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자, 5나라의 국회의장이 와서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은 청와대에서 부르지 않았다? 이건 일단 기본적인 의전에도 안 맞는 거고 관이나 청와대라는 것은 의전과 예절, 뭐 규범 이런 것들의 최고의 규범과 클래스를 유지하는 건데 일반 속가, 민간에서도 그런 의전은 없는 거죠. 이건 뭐겠어요? 요번 유승민 파동 났을 때 국회법 개정안 파동 났을 때 정의화 의장이 지금은 물론 당적을 초월해야 하니까 탈당해서 새누리당 신분은 아니지만 뭐 새누리당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뭐 20, 30년 정치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사건건이 따박따박 문구 조항 짚어가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고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더니 새누리당 그냥 깔아뭉개려고 했잖아요. 아예 제의조차 안 하고. 그런데 정의화 의장이 입법부의 권위를 입법부가 지켜야지 무슨 소리냐. 국회법에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반드시 제의에 붙여서 표결로 결정하게 돼 있다. 국회법에 딱 데모처럼 박혀 있거든요. 의장으로서는 자신이 입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않으면 수장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면서 점잖지만
마치 낭중유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청와대 대통령의 어조에 대해서 마치 워드 바이 워드식으로 대귀식으로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청와대에서 기분 별로 안 좋았겠죠. 더군다나 정의화 의장은 친박계가 밀었던 후보를 떨어뜨리고 그것도 큰 표차로 떨어뜨리고 예. 국회의원이 돼서 친박계가 좀 뭐 한 대 맞은 꼴이어서 별로 떨떠름한 판에 야, 삼권 분립 그래 좋은데 입법부 국회의장 수장으로서 권위를 지키는 건 좋은데 청와대 생각할 때는 아 대통령 입장도 좀 자기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전혀 말이 안 먹히잖아요. 호흡이 사인도 안 맞고 그러니까 토라졌겠죠. 저는 이것은 외교 관리에도 맞지 않고 이거 역시 청와대 졸렬 제 시리즈 2탄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한편으로 좀 조급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방위 압박도 있겠죠. 예. 유승민 빨리 결단해라. 귀하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친박계들 주요한 당정 협의 다 스톱시키고 그 봐라 결단해라 이런 간접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 졸렬 2탄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그 졸렬 1탄이 국회 운영위원회였죠. 예. 예, 내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네. 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내일 운영위원회가 좀 상당히 거슬리는 자리가 되지도 않을까요? 점잖게 표현하십니다. 거슬리다 뿐이겠습니까? 예. 일단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빨리 물러나게 했으면 좋겠을 앓는 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유승민 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국회 하루를 오늘이죠. 완전히 생짜로 공전시킨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청와대에서 사인을 보내거나 못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니까 결국 오늘 아무런 정치적 이득도 얻은 거 없이 내일 하게 된 겁니다. 오늘 금쪽 같은 하루 버렸어요. 내일 원래 명목은 청와대 결산이에요. 결산 심사를 받아야 통과를 하고 내년 새해 예산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9월 정기국회인데 정기국회는 새해 예산국회라고도 하잖아요. 새해 예산국회를 하기 위한 기초 필수 과목, 전공 필수가 이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 첫 회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하는데 문제는 야당 의원들이 지금 뭐 몇 면들 자막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비교적 선수들도 쟁쟁하더군요. 예, 진선미 의원, 최민희 의원 등등.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종골 대표도 물론 들어있고요. 예. 그러면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휘하 이제 주요한 참모들이 다 나오는데 이병기 실장에게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걸 당연히 묻겠죠. 야당으로서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옳았느냐. 유승민 원내대표를 왜 몰아내려고 하는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국회 선진화법상 현재는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도 211명의 합의로 된 건데 대통령이 왜 3분의 2를 훨씬 넘는 의원들은 뭐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니까 권력의 원천이죠. 대통령도 이렇게 선출 권력이지만 국회도 또 다른 선출 권력이니까 이건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니냐. 누가 봐도 묻고 싶었던 거 당연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칙은 대통령한테 묻고 싶겠지만 그럼 이병기 실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김기춘 예. 실장과는 다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또 회의를 주관하는 최엄에는 그 문제의 유승민 대표란 말입니다. 예. 그럼 회의를 어떻게 원만하게 운영할지도 관심인 것이고 본인 얘기가 자꾸만 거론이 되면 그렇다고 뭐 회의 사회권을 넘기거나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내일 조그마한 분수령 하나는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들고 아마 정치부 기자들은 상당히 바쁠 겁니다. 예, 내일 운영위원회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친박계가 똘똘 뭉쳐서 유승민 대표를 고립화 그리고 고사화로 몰고 가고 있는데 청와대 기세가 워낙 등등하니까 비박계가 좀 움츠하면서 맨 앞에 깃발을 들고 나서는 사람은 없는 형국인데 예. 친박계는 확실한 리더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리더가 쭉쭉쭉 있는데 반면에 비라는 것은 누구를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이니까 대표할 만한 사람이 그닥 없는 거예요. 있다면 김무성 대표가 해주면 좋은데 지금 김 대표는 그럴 의사가 별로 없거든요. 아직은 네.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이번에 유 대표 지금 거의 쫓겨나게 돼 있는 수순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있으니 그런데 유 대표가 쫓겨나면은 김무성 대표도 힘들어져요. 둘이 같이 있어야 비박계로서 당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둘이 사회를 보다가 한 사람이 가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는 거죠.
그래서 김 대표도 어정쩡할 거고 내일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꽤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겠다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르스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하게도 오늘 5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격리병동에서 일하던 20대 간호사가 183번째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초기 진압에 실패한 정부가 안일함을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메르스 정책간담회를 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의료성 강화와 메르스 추경을 강조했습니다. 김종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훈 기자. 네, 김종훈입니다. 예, 새정치연합이 오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메르스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입니다. 새정치연합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자당 출신 지역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메르스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우선 공공의료 체계 확립과 추경 예산의 메르스 사태 관련 집중입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먼저 공공의료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공공의료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은 공공병상 비중이 한 70%, 80%쯤 되는데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쇄처럼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오히려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전반적인 대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의 끼워넣기 추경 편성을 질책하면서 메르스 관련 사태에 집중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내용을 일부 뜯어본 결과 아직 정보는 다 없습니다만 부산 지역의 어떤 도로 건설, 이 도로 건설이 무슨 메르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의 민원 해결성 예산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예, 메르스 사태가 진압되는 과정에서 지역단체장들의 활약이 상당히 컸는데요. 상대적으로 컸는데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네, 지역단체장들은 메르스 사태가 일정 부분 진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경제 회복, 그중에서도 관광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메르스 사태 해결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놓고 정부와 갈등까지 빚었던 박원순 시장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여행업계 이 경제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예컨대 중국 여행객들은 거의 완전히 발을 끊었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가 몇 달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큽니다. 예,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습니까? 네, 앞서 말씀대로 크게 보면 공공의료성 강화와 추경 예산의 메르스 집중으로 오늘 정책 제안의 방향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공의료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이 대학병원 중심 체계로는 감염병에 대비할 수 없다면서 권역별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1 공공병원 대책의 그 일은 하나는 뭐냐면 오송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 신종감염병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병원 하나를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3은 뭐냐면 적어도 영남, 호남, 그리고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그 세 곳에는 한 400병상 정도의 아주 현대적인 그 공공병원을 감염병 대비된 공공병원을 하나씩은 권역별로 세워야 되겠다. 네, 메르스 사태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놓고 마찬가지로 정부와 갈등을 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공공의료의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특히 성남시립의료원의 음압병상을 예로 들면서 현 정부의 공공의료 체계가 얼마나 부족한지 꼬집었습니다. 성남시에서 성남시립의료원을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반대와 저항을 이겨내고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32병상의 음압병상을 설계해서 짓고 있습니다. 전국에 가지고 있는 거에
3분의 1을 육박하는 숫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질병에 대한 정말 국가의 관심이 너무나 적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메르스 확진자가 5일 만에 다시 발생을 했다고요. 네, 삼성 서울병원의 간호사 한 명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아 183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격리병동에서 일하던 20대 간호사인데요. 삼성 서울병원은 이미 의료진이 메르스 환자 진료 규정에 미달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메르스에 감염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이달 말경에 메르스 종식 선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확실한 대응 조치 없이 사태 종식만 서둘러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지난 5월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에 사냥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뉴스K에서도 보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이 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에 사업 신청자인 양양군과 연관된 인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전문위원회 사업 신청사인 양양군의 용역조사에 참여한 인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은 양양군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후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조사를 했을 때 미비한 거라든지 이게 뭐 잘못된 거를 민간 전문위원들이 실제 조사해가지고 현재 있는 그대로를 공원위원회에다 올려요. 네네. 그러면 공원위원회에서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가 된 위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예정 지역이 멸종위기 중 1급인 사냥서식지라는 논란이 일자 새로 위촉된 사냥 전문가입니다. 이 위원은 양양군이 진행한 사냥조사 계획서에 참여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발표된 양양군의 자연환경 영향 검토서에는 계획서대로 사냥 정밀 조사를 실시했고 케이블카 설치 예정 지역에 사냥 흔적이 매우 빈약하게 나타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양양군의 케이블카 건설 주장에 힘을 실어줄 조사 결과를 내놓고 다시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그 심의 이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환경부 장관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전문위원들의 그 결과가 조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부는 해당 위원이 용역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역업체에 조사 방법을 알려줬던 겁니다. 우리도 저번 주 위원한테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네네. 참여를 했냐 안 했냐니까 자기는 절대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조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사 방법이라면 이게 배설물이라든지 그 사냥이 발자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했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보고서 작성하고 하는 거는 네네.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해당 위원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뭐 그거를 알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수행하지는 않았고 제의를 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의 사냥조사 참여자 7명 중 5명이 해당 위원과 해당 위원이 국장으로 있는 단체기에 셀프 심사 의혹이 제기됩니다. 민간 전문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발생하고 있지만 양양군은 이미 설악산 케이블카가 건설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끝나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 이를 진행해야 하지만 지난 2월에 용역업체 선정도 끝냈습니다. 발주는 돼 있는데 네네. 중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공원 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네네. 이게 해야 되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지가 돼 있어요. 예. 언제 중지된 건가요? 중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발주 후에 거의 곧바로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진행 상태는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3에서 5%?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지난해 9월 밀양에는 주민들의 반대를 물리친 송전탑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밀양 할머니들은 올해로 10년째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맨몸으로 송전탑을 막아낸 밀양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밀양 아리랑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밀양 아리랑의 박배일 감독을 박다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패륜이죠. 국가가 저희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밀양에 들어갔던 이유가 이제 이치우 어르신이 2012년 1월 달에 이제 송전탑을 막으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셔가지고 좀 그런 정황들이랑 그다음 이제 밀양과 관련된 핵발전소, 송전탑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알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까지 어떤 작품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릴지 몰랐죠. 이게 딱딱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 밀양 아리랑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덕을 볼까 하고 그냥 가볍게 처음에는 그 발상이 나왔던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제목이라는 거는 영화의 얼굴인 거잖아요. 조금 제가 3년 정도 이 밀양에 있으면서 그 할머니들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왠지 구슬픈 가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서러움 혹은 그런 하나하나를 이뤄 나갔을 때의 환희 그리고 뭐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좀 한마디의 가락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갔던 현장이 4대강 현장이었고 촛불 현장이었고, 전 부산에 있으니까 한진과 희망버스와 관련된 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좀 그런 치열하게 투쟁이 있는 현장에 제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게 덜어는 제가 카메라를 놓고 그 싸움을 하기도 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싸우는 방식은 할머니들처럼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싸우는 사람이지, 나는 기록으로 잘 기록해서 이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면서 싸움의 방식을 가지고 가는 거지, 할머니들처럼 저렇게 몸으로 싸울 거면 내가 굳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이 안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저희가 극장 개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영화에 지원해주는 공적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이런 영화를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십시일반 밀양의 의미를 아는 분들이 이 영화가 개봉을 하기 위해서 좀 힘을 모아달라. 그래서 하나의 의미는 그거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밀양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밀양의 싸움을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하고 있다. 독립영화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은 여전히 있어요. 영진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몇몇 지자체들이 있긴 있는데 정부에 반하는 영화, 정부의 목소리에 반하는 영화를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그러니까 개봉 지원을 해달라고 서류는 제출했는데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 혹은 정부에 반하는 의견들을 내는 것 자체가 영화인 건데, 제가 봤을 때 영화의 속성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규제하는 걸 강화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지금 제가 본 밀양은 그런 거거든요. 단순히 막 어머니들이 짓밟 펴서 울고 경찰들이랑 이렇게 대거리를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또 농담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자기가 가꾸는 고추랑 대화도 하고 이런 모습이 밀양이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또 누군가를 선동하기 위해서 그런 폭력적인 장면을 계속 이어붙이는 것보다
그런 밀양의 힘, 그런 밀양의 삶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밀양이라는 곳이 그리고 밀양의 싸움의 힘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내년부터 조금 밀양에 들어가서 살면서 제가 밀양 아리랑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정말 이분들의 힘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저도 땅과 호흡하면서 이분들이랑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한번 그 힘을 좀 쫓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 배짱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요. 한번 견뎌볼 거예요. 해질 무렵 아주 잠깐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를 다 맞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른들이 보입니다. 기다리던 비가 오시면 농사꾼들은 비를 맞습니다. 반가워서. 반가운 소식이 별로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평안하시길. 오는 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부산지역협의회 공개방송 및 협동조합 교육이 진행됩니다. 서영석의 정치토크 공개방송과 가수 손병희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정과 간주, 사실 입증이 어려울 경우 적용되는 두 개념의 차이는 결론의 번복 가능성입니다. 반대 증거가 나와도 번복될 수 없는 간주와 달리 추정은 반대 증거가 입증될 경우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노건평 씨가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검찰의 판단이 바로 그것이지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친박 실세 6인의 경우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 내린 검찰이 명확히 입증조차 하지 못한 지난 정권의 의혹은 대대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고인의 생전 육성과 친필 메모를 두고 실체를 알 수 없는 비밀 장부만 찾던 검찰. 특사 로비 의혹만 남긴 특별 수사. 수사 초반부터 우려된 시나리오가 놀라울 만큼 현실화됐습니다. 국가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봉사로 돌아간다. 나는 봉사를 했다. 영화 소수의견에 나온 퇴직검사의 말입니다. 영화보다 영화 같은 이 나라에서 검찰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